아버지, 머슴 사셨다면서요? 이 한마디가 평온했던 가족의 일상에 균열을 내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한 달 전 부부 동창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김민석과 그의 아내 박지연은 10년 만에 열린 대학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만나 결혼한 부부였죠. 동창회는 도시 외곽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민석과 지연이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친구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와, 민석이 왔네. 오랜만이다. 친구들의 반가운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시선은 저 멀리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는 한 부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정태호와 그의 아내 서영미였습니다. 태호는 대학 시절부터 민석과 라이벌 관계였죠. 항상 민석보다 한 발 앞서 나가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부부도 왔네요. 지연이 민석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민석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민석이 말한 몇 년 전 일은 태호가 사업에 실패하고 크게 몰락했던 사건을 의미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던 태호는 무리한 투자로 회사를 날리고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재기를 꿈꾸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와인이 몇 잔 오가자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습니다. 옛 추억을 나누는 대화가 테이블을 오갔죠. 민석과 지연도 즐겁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석아, 요즘 사업 잘 되나? 태호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살만해요. 태호는 어때요? 나야 뭐, 그렇지 뭐. 다시 시작하는 중이니까. 태호의 목소리에는 쓴맛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민석이는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으니 괜찮겠지? 민석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민석의 집안이 부유하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모두 아버지의 노력으로 일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장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온갖 고생 끝에 성공한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죠. 우리 아버지의 노력으로 일군 거예요. 민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묘한 냉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민석아. 태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 하셨잖아요.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들은 내용이 믿기지 않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연도 놀라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뭐라고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몰랐어? 내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우리 집 머슴으로 일하셨다고. 태호의 말투는 마치 오래된 비밀을 폭로하는 듯 했습니다. 식탁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대화를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죠. 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민석이 알기로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 출신이지만 스스로 사업을 일으켜 성공한 분이었습니다. 머슴이라니? 그것도 태호의 집. 민석은 당황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그의 손을 꾹 잡아주었죠. 민석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어떤 일을 하셨든 지금의 성공은 모두 아버지의 노력 덕분입니다. 민석과 지연은 일단 아무 말 없이 무표정하게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에는 태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석과 지연은 그날 있었던 태호의 발언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마치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두 사람을 따라다녔죠. 주말 민석의 부모님이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습니다. 민석의 아버지 김장호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키가 크고 허리가 반듯한 그는 자신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큼 정정했죠. 나이 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인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장호는 아들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손수 김치를 담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연이 준비해둔 배추와 양념을 보며 미소 지었죠. 우리 며느리 역시 준비성이 좋구나. 장호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거 알아서요. 장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김치 담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은 오랜 세월 노동에 익숙한 듯 했습니다. 유연하게 배추를 다루는 모습을 보니 지연은 문득 태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아버님이 머슴이었을까? 그런 과거가 있었다면 왜 민석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며느리,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나? 장호의 말에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 저녁 메뉴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연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식탁 준비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석의 어머니 이영숙, 민석과 지연의 10살배기 아들 김준우까지 모두 둘러앉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준우야, 학교는 어떠니? 장호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준우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과학 경시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오호, 그렇구나. 우리 손자 정말 자랑스럽다. 장호는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식사는 평소처럼 화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태호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결국 민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민석이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응, 아들. 장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동창회에서 아버님이 그 집 머슴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호의 젓가락질이 멈췄고 영숙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우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른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죠. 장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김치 포기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장호는 천천히 김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민석은 아버지의 반응을 보며 자신이 잘못된 질문을 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은 공기 중에 퍼져버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민석이 말을 이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장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순간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장호는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김치 포기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자식이. 장호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강한 힘으로 김치가 민석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짝! 김치가 민석의 뺨을 사정없이 강타했습니다. 진한 고춧가루 양념이 민석의 얼굴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완벽한 김치 싸대기였습니다. 민석은 충격으로 뒤로 살짝 비틀거렸고 붉은 양념이 그의 얼굴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놀라 외쳤습니다. 준우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장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오르내렸습니다. 평소의 침착하고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금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장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탁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민석은 얼굴에 묻은 김치를 닦을 생각도 못한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장호는 그녀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민석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아버지는 정말 머슴이었구나. 민석의 얼굴에서 김치 양념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준우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민석이 멍하니 얼굴에 묻은 김치를 만지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민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속상하시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지연은 휴지를 가져와 남편의 얼굴을 닦아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우도 울면서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멋지신 분이잖아요. 우리 중에 제일 멋있어요. 장호는 여전히 분노에 차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팔을 잡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장호는 그녀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 민석이 얼굴의 김치를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오해? 장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내 귀가 들었다. 민석은 아내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울면서 남편을 원망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떤 뜻이었는데? 장호가 따져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의 집 머슴이었냐고? 그게 궁금했다고? 민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창회에서 태호가 했던 말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사단이 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석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꺼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장호는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깊은 상처와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장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다시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아이들 말을 좀 더 들어봐요. 장호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지연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당신은 항상 아버님이 자랑스럽다고 했잖아요. 민석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전 항상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지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민석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태호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장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가에는 이제 슬픔이 더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민석이 따라 일어섰습니다. 방에 좀 들어가 있을 테니 나 혼자 있게 해다오. 장호가 말했습니다. 장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식탁에 남은 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지연이 남편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알아요? 민석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난 그냥 뭐요? 지연이 말을 자르며 물었습니다. 민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창회에서 태호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적이 있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봤다고요?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도 아버님 성격을 알잖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분인지. 준우는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화나셨어요. 할아버지가 슬퍼요. 영숙은 손자를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 준우야. 할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야. 조금 있다가 나오실 거야.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작된 저녁 식사는 이미 엉망이 되었고 누구도 더 이상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 가볼게요. 민석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영숙이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아니란다. 내 아버지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조금 있다가.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김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장호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이미 저녁 9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준우야, 이제 자러 가자. 지연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오실 때까지 기다릴래요. 할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야. 내일 아침에 만나면 되잖아. 지연이 달래듯 말했습니다. 준우는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방문을 힐끗 바라보았지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지연이 준우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는 민석과 영숙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제가 무슨 말을 드려야 할까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과거에 대해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특히 젊었을 때 이야기는 정말로 아버지가 머슴이셨던 건가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머슴이라고 말하기엔 복잡한 이야기란다. 내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고생이 많았어. 그의 부모님, 즉 내 조부모님은 아주 가난했지. 그래서 내 아버지는 18살 때부터 일을 해야 했어. 민석은 어머니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씨 집안은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지주였다고 해. 내 아버지는 거기서 일했어. 하지만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농장 관리인에 가까웠지. 그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금방 신뢰를 얻었어. 그럼 태호의 말은 사실이었군요.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해야겠구나. 내 아버지는 그곳에서 일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머슴은 아니었어.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나중에 그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지. 민석은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를 강인하고 성공한 사업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된 과거가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장호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장호는 피로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는 민석과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안 자고 있었구나. 장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장호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됐다. 이제 됐어. 장호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분노 대신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궁금했던 거 이해한다. 장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호라는 놈이 내 이야기를 왜 꺼냈는지 궁금하구나.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태호는 최근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예전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몰락했어요. 그날 동창회에서 저희가 그래도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자 태호가 갑자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장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자기가 무너지니까 다른 사람도 끌어내리고 싶었던 거지. 아버지, 태호의 말이 사실인지 물어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민석이 다시 사과했습니다. 내가 물어본 건 자연스러운 거다. 장호가 말했습니다. 다만 내가 그 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중요하지. 민석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신 분이시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셨든 모두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장호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나? 네, 아버지. 민석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는 태호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머슴이 아니라 자수성가한 위대한 사업가라고요. 장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집에 와서 그렇게 물어본 거냐?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정말인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게 신경 쓰였어요.
지연이 준우를 재운 후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지연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동창회에서 아버님을 위해 정말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그 부부한테 확실하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장호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어? 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듣고 그 사람들 얼굴 다 굳어졌어요. 지금쯤 동창회 단톡방에서 망신당하고 있을걸요. 장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내가 좀 과민하게 반응한 것 같구나. 장호가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묻어두려 했던 이야기라. 영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장호는 아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아, 내일 내가 좀 나갔다 올 일이 있다. 장호가 말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장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일했던 곳에 가볼 생각이다. 오랜만에 그곳을 다시 보고 싶구나. 민석과 지연은 놀란 눈으로 장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장호는 이제까지 과거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는데 갑자기 옛 일터를 방문하겠다니 의외였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민석이 제안했습니다. 장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혼자 가고 싶다. 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영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가는 게 괜찮겠어요? 괜찮아, 여보. 장호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난 이제 70이 넘은 노인이지만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어. 민석은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무슨 일 있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장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내일 일찍 출발할 거니까. 장호는 방으로 돌아갔고 영숙도 그를 따라갔습니다. 거실에는 민석과 지연만 남았습니다. 아버님이 괜찮으실까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아버지가 들어간 방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강인하셨어요. 분명 잘 해결하실 거예요. 지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도 아버님의 과거가 궁금한 게 당연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상처를 다시 열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버지가 어디로 가실지 궁금하네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모르는 아버님의 과거가 담긴 곳일 거예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이 아버님에게도 필요한 시간일지도 모르죠. 민석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버지는 어떤 과거와 마주하게 될까? 그리고 그 여정이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민석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의 집에는 이상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민석과 지연, 준우는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장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일어나셨나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6시쯤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가셨어. 말없이 점퍼 하나 입고 나가셨다. 민석은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찍요? 어디 가신다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어제 말했잖아. 옛날 일하던 곳에 가보겠다고.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벽부터 나갈 줄은 몰랐어. 민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해 볼게요. 그러나 장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음성 사서함만 들릴 뿐이었죠. 전화가 꺼져 있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여보는 휴대폰을 잘 안 끄는데 아버지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은 자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잘못이에요.
아버지께 그런 말을 꺼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자책해봤자 소용없어요. 지연이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금은 아버님이 어디 계신지 언제 돌아오실지가 중요해요.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는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 특히 마음이 복잡할 때는 어디로 가셨을까요?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질문에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 고향일 거야. 당신 아버지가 젊었을 때 일했던 곳. 경상도 산골짜기 마을이지. 그 시각 장호는 이미 고속버스를 타고 경상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50년 전의 기억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장호의 생각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던진 질문, 아버님이 그 집 머슴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장호는 자신이 왜 그렇게 격하게 반응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머슴이란 단어가 그에게는 단순한 직업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과 굴욕, 그리고 고된 젊은 시절의 상징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묻어두려 했던 기억이었죠. 버스는 점점 도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장호는 창밖으로 펼쳐진 초록빛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50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땅은 여전히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고 산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작은 면소재지에 도착했습니다. 장호는 천천히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그가 18살부터 22살까지 보냈던 곳이었습니다. 가장 젊고 힘이 넘치던 시절,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가난하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죠. 장호는 면소재지에서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가기 위해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1시간가량 달린 후 그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가 일했던 정씨 가문의 농장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습니다. 빈집이 많아졌고 젊은이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나버린 듯 했습니다. 장호는 천천히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한 방향을 향했습니다. 바로 정씨 가문의 옛 농장이 있던 곳이었죠. 큰 대문 앞에 서자 장호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마당과 고풍스러운 한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여름에는 뙤약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겨울에는 칼바람을 맞으며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는 대문도 한옥도 없었습니다. 그저 잡초가 무성한 빈터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장호는 천천히 그 빈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발밑에서 마른 잔디가 부스럭거렸습니다. 옛날에는 이곳에 커다란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창고 한 구석에 작은 방이 있었고 그곳이 바로 장호의 숙소였습니다. 좁고 춥고 습한 방이었지만 그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죠. 장호는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의 기억 속에서는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농장 관리인이었던 그가 새벽녘에 일어나 농부들을 이끌던 모습, 중간에 점심을 먹으며 잠시 쉬던 시간, 저녁에 마지막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가던 순간들. 장호는 무너진 담장 위에 앉았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중에는 흙과 풀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4년을 보냈었지. 장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간들이 그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그가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이곳에서의 고된 시간들이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장호는 문득 어제 민석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머슴이 아니라 자수성가한 위대한 사업가라고요. 그의 눈가에 미세한 습기가 맺혔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주고 있었다니. 그동안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게 여겨 숨기기에 급급했는데 아들은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끄럽다 생각했는데 자랑스러워해 주는구나. 장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 여정의 한 부분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장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빈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을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곳에 왔을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면서 장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과거, 그의 고난,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장호는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지난 시간들처럼 때로는 어둡고 무거웠지만 결국에는 밝고 자유로워지는 구름처럼 이제 돌아갈 시간이구나. 장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석의 집은 온종일 불안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장호가 나간 후 아무도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휴가를 내고 집에 남았고 영숙은 창가에 앉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께 또 전화해봤어요? 지연이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전화가 꺼져 있어요. 벌써 10번은 넘게 걸어본 것 같아요. 할아버지 언제 오실까요? 준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곧 오실 거야. 할아버지는 약속을 잘 지키시잖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호가 떠난 지 이미 12시간이 넘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정말 고향에 가셨을까요? 민석이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거야. 당신 아버지는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곳을 그리워하셨어. 특히 마음이 복잡할 때면 제가 경찰에 신고할까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민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당신 아버지는 혼자서도 잘 다니실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민석은 초조하게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연은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현관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녁은 어떻게 하죠? 지연이 물었습니다. 일단 준비해 놓자.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여보가 돌아오면 분명 배고프실 거야.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장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식탁에 앉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눈은 자연스럽게 장호의 빈자리를 향했습니다. 내일까지 안 오시면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준우가 제일 먼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현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장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어제와는 다른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영숙도 서둘러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장호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걱정 끼쳐서 미안하구나. 영숙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고향에 다녀왔어. 장호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옛 기억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전화는 왜 안 받으셨어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장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나갔나 보네. 미안하구나. 걱정시켜서.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피곤하지만 괜찮아. 잠시 씻고 와도 될까? 네, 아버지. 씻고 오세요. 저녁 식사 준비되어 있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장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가 나간 후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아 보이세요? 지연이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보여. 오히려 어제보다 더 편안해 보이는구나. 민석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제게 화가 나 계신 걸까요? 당신 아버지는 그렇게 오래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야. 영숙이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아마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약 20분 후 장호가 샤워를 마치고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깨끗이 씻은 얼굴로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렸지? 이제 같이 먹자. 장호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장호를 중심으로 모여 앉았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장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내가 예전에 일했던 곳에 다녀왔다. 장호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50년 전의 일이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더구나. 장호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정씨 집안의 농장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농장이었어. 나는 그곳에서 농장 관리인으로 일했지. 민석은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지.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그 시간들이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장호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민석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장호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들어보거라, 아들아. 장호가 계속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 시절을 부끄럽게 여겼다. 머슴이라는 단어가 내게는 굴욕처럼 느껴졌거든. 그래서 너희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 영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곳에 다시 가보니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다. 장호가 말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그것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역사인 거지.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제 말했던 것처럼 장호가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머슴이 아니라 자수성가한 사업가다. 그 말이 맞아. 하지만 내가 머슴이었다 해도 그건 역시 부끄러울 것은 없었을 거야. 장호의 말에 식탁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전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날은 정말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깊은 사과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장호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알아, 아들아. 이제 다 괜찮아. 장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과거를 숨기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해요. 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아버지예요. 장호는 손자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준우야. 식탁에는 다시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제 가족들은 더 이상 어제의 불편함이나 긴장감 없이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민석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이 아버지와 그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과거, 그리고 그 과거를 통해 이룬 현재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시간 되시면 저와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내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아.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일찍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그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 그리고 그 과거를 통해 이룬 현재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벌써 일어났구나. 장호의 목소리에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장호는 민석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다른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내가 나에게 얘기하자고 했지? 장호가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어젯밤 이야기를 듣고 제가 더 많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장호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때 지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 두 분 벌써 일어나셨네요. 아침 준비할까요? 아직 이르니 천천히 해도 돼. 장호가 대답했습니다. 민석아, 내 방으로 잠시 올라오렴. 민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장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민석에게도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장호는 옷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맨 아래 칸에서 오래된 금고를 꺼냈습니다. 민석은 그 금고를 본 적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열어보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리 와보거라. 장호가 민석을 불렀습니다. 민석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장호는 금고의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건 내 지난 삶이야. 장호가 금고 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들과 오래된 사진, 그리고 몇 개의 통장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장호는 가장 위에 있던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매우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장호가 다른 농부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배경에는 넓은 농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정씨 농장에서 일할 때 찍은 사진이야. 장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21살이었지. 민석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지금과는 달랐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강인함과 결단력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 장호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목표가 있었어. 언젠가는 내 땅을 갖고 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꿈이. 장호는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작은 가게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6살 때 그 농장을 떠나 첫 사업을 시작했지. 작은 식료품 가게였어. 농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시작한 거야. 민석은 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장호는 계속해서 금고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 중에는 부동산 문서와 땅 문서, 그리고 여러 개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평생 모아온 것들이야. 장호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갔지. 부동산에 투자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그렇게 조금씩 성장했어. 민석은 아버지의 손에 들린 문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인생 여정이 담긴 소중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장호가 몇 개의 통장과 부동산 문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너희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들이야. 민석은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장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니 이젠 너희한테 맡겨도 되겠구나.
장호는 통장과 문서를 민석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재산의 일부야. 내가 평생 모아온 것들 중 일부를 너희에게 미리 주는 거다. 민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갑자기 왜? 아들아, 내가 어제 많은 생각을 했다. 장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려 했던 것처럼 나는 내 재산도 너무 움켜쥐고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달라. 장호의 말에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내일 죽을 거라는 게 아니야. 장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단지 이제는 너희에게 조금씩 내 짐을 나눠주고 싶은 거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살아있을 때 보고 싶기도 하고. 민석은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과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것들이야. 하지만 이제는 너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사용되었으면 해. 장호가 말했습니다. 준우의 교육도 있고 너희 부부의 노후도 있잖아.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증여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을 인정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노력과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이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장호는 기쁜 표정으로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봐라, 내가 잘할 거라 믿는다. 그때 방문 밖에서 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아침 먹으러 오세요. 장호와 민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자,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장호가 말했습니다. 민석은 아버지가 준 서류와 통장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방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들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무거운 벽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수성가한 아버지의 강인함과 성실함,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아버지처럼 준우에게 이 가족의 역사와 가치를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의 집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가족들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장호와 민석 사이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과거에 대한 비밀이 없어지니 대화도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요일 저녁 가족들은 다시 한번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연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준우는 식탁을 예쁘게 꾸몄습니다. 민석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와인을 가져왔고 영숙은 직접 담근 김치를 내놓았습니다. 다들 앉으세요. 이제 음식 다 준비됐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장호는 가장 상석에 앉았고 영숙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민석과 지연 그리고 준우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 음식이 정말 맛있게 보이는구나. 장호가 테이블 위에 놓인 다양한 반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영숙이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죠. 자, 이제 먹자. 준우가 신나게 외쳤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물과 생선구이까지 풍성한 식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과학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장호는 손자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준우가 정말 똑똑하구나.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저번에 알려주신 대로 공부했거든요. 준우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호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손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민석이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주에 아버지가 주신 부동산 문서, 등기 이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장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면 모든 절차가 끝날 것 같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다. 장호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민석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달리 이제 그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더 이상 숨겨진 무언가를 찾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해졌고 그들 사이에는 더 깊은 신뢰가 생겼습니다. 준우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장호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발명을 하는 사람이요. 그래, 멋진 꿈이구나. 장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꿈이 뭐였어요? 준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장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먼 추억이 어렸습니다. 나는 가족을 잘 부양하는 것이 꿈이었단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 사업을 갖는 것. 할아버지 꿈이 이루어졌네요. 준우가 밝게 말했습니다. 장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가족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석의 회사 이야기, 지연의 동네 소식, 준우의 학교 생활까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머슴으로 시작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까지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고난이 값진 것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장호는 문득 생각난 듯 김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민석의 그릇 위에 한 점을 올려주었습니다. 민석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바로 그 김치로 인해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장호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맛은 어느 때보다도 깊고 풍부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멋있어요. 준우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모두가 준우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준우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이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내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시지. 지연이 장호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장호는 쑥스러운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준우는 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 책을 읽었고 민석과 지연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영숙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거실 안으로 따스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민석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고 부모의 삶은 늘 그 자체로 위대하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장호는 손자와 함께 책을 읽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민석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한 번의 오해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오해를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진실이 가장 필요한 치유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장호의 인생은 머슴이라는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었지만 그의 진정한 가치는 직업이나 재산이 아닌 가족에 대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치는 민석과 준우에게로 이어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창밖의 노을이 점점 짙어지며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밝고 따뜻한 내일을 향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여기 지옥에서 기적을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미래조리고등학교의 보조교사 정태우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저를 보며 동료 교사들은 제가 지나치게 열심히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요리 학교를 나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까지 올랐던 제가 이제는 고등학교 보조교사로 일하게 된 현실을 인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2년 전 바쁜 주방에서 일하던 중 끓는 기름이 쏟아져 오른손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3개월간의 입원 치료 후에도 오른손 감각의 30%는 영구적으로 손상되었죠. 더 이상 미슐랭 레스토랑의 주방을 이끌 수는 없었습니다. 완벽한 속도와 정확성이 생명인 프랑스 요리의 세계에서 손상된 감각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요리는 제 전부였습니다. 16살에 홀로 프랑스로 건너가 르 꼬르동 블루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전전하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26의 아시아 최연소로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가 되었을 때는 제 인생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나 봅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우연히 본 실업계 고등학교 조리과 교사 모집 공고.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장에서 만난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미래조리고등학교는 서울의 명문 요리학교입니다.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거쳐 유명 레스토랑의 셰프가 되거나 해외 유학을 떠납니다. 화려한 실습실과 최신 설비를 자랑하지만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이 존재합니다. 성적 지상주의, 스펙 쌓기에 매달리는 학생들, 그리고 그들을 부추기는 교사들. 특히 강도진 주임교사는 그런 분위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TV 요리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하는 스타 셰프 출신인 그는 학교의 실질적인 실력자였습니다. 그의 수업을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학부모들은 그의 개인 레슨을 받기 위해 수백만 원의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임한 첫날 강도진은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장애인 셰프가 우리 학교에서 뭘 가르치겠다고?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실습 시간마다 저는 학생들 옆에서 기본기를 가르쳤습니다. 감각이 둔해진 오른손 대신 더욱 예민해진 후각과 미각으로 학생들의 요리를 지도했습니다. 칼질이 서툰 학생에게는 제 왼손으로 시범을 보였고 온도 조절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소리와 냄새로 판단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 수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화려한 플레이팅과 최신 요리 기법이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제 수업은 구시대적이고 지루하게 보였겠죠. 강도진의 수업에서는 매번 트렌디한 퓨전 요리가 만들어졌고
화려한 플레이팅 기법이 시연되었습니다. 가끔은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이 저 선생님은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된 요리도 못한대라고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제 오른손의 흉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처가 제게 가르쳐 준 것들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천천히 가도 된다는 것,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매일 밤 모두가 떠난 실습실에서 저는 홀로 요리를 했습니다. 감각이 둔해진 오른손으로 천천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칼을 떨어뜨리고, 때로는 온도 조절에 실패했지만,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요리는 완벽한 기술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심과 열정이 있다면 어떤 제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첫 학기가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제 수업을 듣지 않는 보조교사, 장애인 셰프라는 편견에 갇혀있던 저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만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운명처럼 누군가가 계획한 것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일찍 출근해 실습실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급식실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 누가 저렇게 완벽한 리듬감으로 칼질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호기심에 이끌려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뵌 김영석 할아버지는 수수한 급식실 작업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7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할아버지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양파를 다듬는 속도와 정확성은 프랑스 최고의 레스토랑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할아버지가 재료를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을 대하듯 부드럽게, 하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다루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고 그제야 할아버지가 제 존재를 알아차리셨습니다. 아침부터 누가 왔나 했더니 정 선생이구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잔잔한 물결처럼 편안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와서 준비하는 걸 봤지. 참 성실한 양반이야. 그날 아침 할아버지와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급식실 한켠에서 할아버지가 내려주신 커피를 마시며 요리와 교육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죠. 할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수십 년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로 가득했습니다. 요리는 말이야, 재료의 생명력을 살리는 일이지. 아무리 좋은 칼을 가졌어도 재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없어. 할아버지의 말씀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할아버지의 칼질을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함께 재료를 다듬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할아버지는 제 오른손의 상처를 보시더니 묵묵히 왼손으로 하는 칼질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낡은 수첩을 들고 다니셨는데 틈만 나면 무언가를 적으셨습니다. 학생들이 버린 레시피 노트를 주워 연구하시기도 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라고 생각했지만 수첩에 적힌 내용들은 단순한 레시피 이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열심히 기록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요리를 배우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 거지. 어떤 부분에서 좌절하는지, 어떤 순간에 희망을 느끼는지. 더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의 요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역사부터 현대의 분자 요리까지 전문 셰프도 놀랄만한 수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급식실 일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셨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강도진 주임교사의 특별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최신 프랑스 요리 기법을 시연한다며 호들갑을 떨었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급식 배달을 하러 오셨다가 강도진의 요리를 보시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저건 에스코피에의 기본 레시피를 변형한 건데 온도 조절이 잘못됐구먼. 소스가 분리될 텐데.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이 적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도진의 소스는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고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할아버지를 더욱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모습은 분명 수십 년을 그 일을 해오신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분명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할아버지가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급식을 받으러 온 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계셨고 각자의 식습관까지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민지야, 오늘은 브로콜리 남기지 말고 먹어보렴. 내가 싫어하는 줄 알지만 할아버지가 특별히 요리했단다. 어느 날은 실습 시간에 실수로 요리를 망친 학생이 급식실 뒤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학생 옆에 조용히 앉으셔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지.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수없이 많은 실수를 했단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모두가 떠난 학교에 홀로 남아 요리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급식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할아버지는 퇴근하신 시간이었는데 왜 아직도 계실까요? 조심스럽게 급식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김영석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급식실에서 마주한 할아버지의 요리 솜씨에 대해 고민하던 그때 학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국요리학교 경연대회 예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도진은 이 대회를 자신의 위상을 높일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습실 게시판에 화려한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스타 셰프 강도진의 특별 지도, 단 10명 선발, 우승 시 프랑스 유학 전액 지원. 학생들은 들떴습니다. 프랑스 유학이라는 달콤한 제안에 모두가 정신이 팔려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강도진이 시연하는 요리들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 선생은 이제 고작 보조교사 주제의 학생들을 가르칠 생각은 접으시죠. 당신 같은 장애인이 가르치면 학생들 실력만 떨어질 텐데. 강도진의 날선 비아냥이 실습실에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모욕하는 것은 이제 그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배님, 학생들 앞에서 그러시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강도진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뭐, 학생들 앞에서? 당신이 학생들을 망치고 있다는 걸 그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르 꼬르동 블루 출신이라고 잘난 척하더니 결국 이렇게 된 거 보세요. 당신 같은 실패자가 우리 학교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그 말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낄낄거리며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늘 그렇듯 텅 빈 실습실에서 요리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뎌진 오른손으로 천천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칼질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급식실에서 할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정 선생, 또 늦게까지 계시는구먼. 할아버지는 제 옆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오늘 강도진 씨가 한 말 다 들었네. 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부족한 걸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정 선생, 르 꼬르동 블루에서 배운 볼 포 파스트리 알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프랑스 정통 퓨전 파스트리 기법이죠. 그럼 혹시 강도진 씨가 오늘 시연한 디저트가 그 볼 포 파스트리를 베낀 거란 걸 아셨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익숙했던 거였군요. 강도진은 프랑스의 유명 레시피를 그대로 베껴와 자신의 창작물인 양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제게는 증거가 없어요. 게다가 제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낡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여기 있지 않은가? 내가 매일 기록한 강도진 씨의 레시피들. 원본 출처까지 모두. 그때였습니다. 실습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강도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수첩을 보자마자 창백해졌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더러운 청소부 주제에. 강도진이 할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감히 내 수업을 엿보고 다니셨다. 당장 그 수첩 내놓으세요. 강도진이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었을 때 제가 반사적으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간 그의 팔에 걸려있던 뜨거운 물이 제 손등을 덮쳤습니다. 악! 오른손의 화상 자국 위로 다시 한번 뜨거운 물이 부어졌습니다. 맞죠? 이런 사람이 우리 학교에서 요리를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강도진은 승리자처럼 비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눈빛에서 무언가 위험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강 선생, 요리는 재료를 사랑하는 마음과 정직한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모르시나 보군요. 당신의 요리에는 그 두 가지가 모두 없어 보이는구먼. 할아버지의 말씀에 강도진이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뭘 안다고. 당신이 무슨 요리를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내일 당장 이사장님께 말씀드려서 당신도 내보내게 하겠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강도진은 실습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데친 손을 물에 담그게 하시고는 주머니에서 연고를 꺼내셨습니다. 정 선생, 이제 곧 모든 게 밝혀질게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게나. 할아버지의 말씀이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그날 밤 강도진과의 충돌 이후 할아버지는 저를 급식실로 데려가셨습니다. 늘 보던 그 공간이 왠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제 정 선생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된 것 같구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앨범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최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셰프 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라 바이의 수석 셰프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일이었지.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때 나는 파리에서 가장 핫한 셰프였다네. 미슐랭 3스타를 지키고 있었고 내 레스토랑은 늘 예약이 꽉 차 있었지. 사진 속에는 할아버지 옆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맑은 눈망울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내 아들 준서였네. 그 애는 어려서부터 요리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어. 5살 때부터 주방에서 나를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배우곤 했지. 15이 되던 해에는 이미 프랑스 요리의 기본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을 정도였다네. 할아버지의 눈가에 그림자가 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욕심을 부렸지. 아들을 최고의 셰프로 만들겠다는 집착에 사로잡혔다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습을 시켰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호되게 꾸짖었지. 내 명성에 걸맞은 아들이 되어야 한다고, 완벽해야 한다고 강요했네. 할아버지는 낡은 수첩을 펼치셨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히 요리 레시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서는 매일 이런 노트를 썼어.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실수했던 것들을 기록하면서.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트에는 요리 이야기 대신 다른 내용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지. 아빠, 저는 더 이상 요리가 즐겁지 않아요. 왜 모든 게 완벽해야만 하나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요리하고 싶을 뿐인데. 준서의 일기장 같은 메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서가 큰 실수를 했네. 중요한 VIP 손님이 오는 날이었는데 긴장한 나머지 메인 요리의 온도 조절을 실패했지. 나는 그 자리에서 준서에게 호통을 쳤어. 손님들 앞에서, 모든 직원들 앞에서.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레스토랑 지붕에서 뛰어내렸네. 18살이었어.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 아빠, 저는 더 이상 완벽한 요리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급식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후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네. 레스토랑도, 명예로운 직함도, 화려한 경력도. 한국으로 돌아와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았지. 하지만 매일 밤 준서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 그래서 시작한 게 이거였네. 할아버지는 자신의 급식실 앞치마를 매만지셨습니다. 요리를 배우는 학생들을 보면서 깨달았다네. 진정한 요리는 완벽함이 아닌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매일 아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요즘 이 학교를 보면서 가슴이 아프네. 강도진 같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그들은 요리의 본질은 모른 채 겉만 번지르르한 것들을 추구하지.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 선생을 처음 봤을 때 알았다네. 자네는 진정으로 요리를 사랑하고 학생들을 생각하는 참된 스승이라는 걸. 비록 오른손이 불편하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이 내 아들 준서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으려고 해. 강도진 같은 자들이 요리 교육을 망치도록 두고 볼 수는 없지.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가슴 깊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학교는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전국 요리학교 경연대회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강도진은 자신이 특별 지도한 학생들을 이끌고 대회장으로 향했고 저는 보조교사 신분으로 뒤따랐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하자 강도진은 더욱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르친 특별 레시피로 우승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우리 학교의 명예를 걸고 완벽하게 해내주세요. 하지만 그의 자신만만한 표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김영석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영석? 설마. 강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할아버지가 심사위원석에 앉으셨습니다. 더 이상 수수한 급식실 복장이 아닌 위험 있는 셰프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영석입니다. 30년간 프랑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했고 현재는 세계요리교육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강도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고 학생들은 각자의 요리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진이 특별 지도한 학생들은 모두 같은 스타일의 요리를 내놓았습니다. 그의 특별 레시피라고 하는 요리들이었죠.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할아버지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각 요리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잠시 심사를 중단하겠습니다. 매우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여기 강도진 교사가 가르쳤다는 레시피들 모두 프랑스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무단으로 가져온 것들입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프로젝터로 자신의 수첩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강도진이 표절한 모든 레시피의 원출처와 날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레시피들은 단순한 모방을 넘어 잘못된 방식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원래의 맛과 의미는 사라지고 겉모습만 화려하게 만든 거짓된 요리입니다. 강도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뭔데? 증명이 필요하다면 하지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학생들에게 가르친 그 요리, 제가 직접 원작자에게 배운 정통 레시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할아버지의 요리 시연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7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칼을 다루는 손놀림은 젊은 셰프들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보십시오. 진정한 요리는 이런 것입니다. 재료를 존중하고 기본에 충실하며 정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참된 요리의 정신입니다. 할아버지의 요리가 완성되자 심사위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중에는 프랑스에서 온 심사위원도 있었는데 그는 할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셰프 킴, 30년 만에 당신의 요리를 다시 볼 수 있어 영광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최고입니다. 강도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모두 밝혀졌고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선생님, 저희를 속이신 거예요? 한 학생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학생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실망했지? 하지만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진실이 밝혀진 것이 다행이란다. 이제부터 진정한 요리를 배울 수 있을 테니까. 그때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대회장 전체가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닌 진실과 정직을 향한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구나. 화려한 겉모습이나 명성이 아닌 진심으로 학생들을 생각하고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스승의 자세라는 것을. 대회는 결국 중단되었고 강도진의 모든 비리가 교육청에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학교는 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회장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학교는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이사장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교무실은 수군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접 오신다는데 강도진 선생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학교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실습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제 일 이후로 보이지 않으셨고 강도진도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교장실로 호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할아버지가 교장 자리에 앉아 계셨고 그 앞에는 교장 선생님과 여러 이사진들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정태우 선생님, 이제 제대로 인사드려야겠군요. 저는 세계요리교육재단의 이사장이자 이 학교 재단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석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이사진들이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15년 전 아들을 잃은 후 은둔하다시피 살았지만 요리 교육의 중요성은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이 재단을 설립했고 전 세계의 요리 교육 현장을 연구해왔죠.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1년 전 우리 학교의 문제점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실력 없는 교사가 표절한 레시피로 수업을 한다. 학생들의 창의성은 무시된 채 성적만을 강요한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수첩을 꺼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 나섰습니다. 급식실 일을 자처하면서 매일 이 학교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했죠. 강도진의 표절 행위, 학생들의 좌절감,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진정으로 요리를 사랑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참된 교육자도 만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도진이 교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럴 순 없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유명하게 만들었잖습니까? 제 수업을 듣기 위해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여들었다고요. 할아버지는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명예나 성적을 위해 거짓된 요리를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이 저지른 가장 큰 죄입니다.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사람의 마음을 담는 일입니다. 할아버지는 서류 한 장을 내미셨습니다. 강도진 씨, 당신은 오늘부로 해임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표절 사실과 학생들을 기만한 행위는 모두 교육청에 보고될 것입니다. 강도진은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흔들렸지만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정태우 선생님, 할아버지가 제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우리 학교의 실습부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제가 찾던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입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30년 전 제 아들 준서가 쓰던 수첩입니다. 마지막 장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나는 완벽한 요리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었어. 그저 요리하는 게 즐거운 평범한 요리사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요리는 완벽함이 아닌 진심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정 선생님, 당신과 함께 이 학교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진정으로 요리를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요. 그 순간 교장실 밖에서 와글와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복도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요리를 배울 시간입니다. 완벽한 레시피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요리에 담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학교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할아버지와 제가 있었습니다. 강도진이 떠난 후 우리 학교는 하루하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실습실의 분위기였습니다. 더 이상 성적과 기술만을 강조하는 차가운 공간이 아닌 따뜻한 이야기가 피어나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명예교장으로 계셨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나오셨습니다. 다만 이제는 청소도구 대신 요리도구를 들고 오셨죠. 정 선생, 오늘은 학생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 건가? 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요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셨죠. 할아버지에게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하나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우리는 수업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획일화된 레시피를 따라하게 하지 않았죠. 대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요리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니? 처음에 학생들은 당황했습니다. 강도진의 수업에서는 완벽한 재현만이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가 너무 그리워요. 그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보고 싶어요. 저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버려지는 식재료로 멋진 요리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전 요즘 우울한 친구를 위로하고 싶어서 컬러푸드로 기운을 줄 수 있는 요리를 연구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풍성해졌고 그들의 요리에는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민우라는 학생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강도진의 수업에서 늘 꾸중을 듣던 학생이었죠. 손이 많이 떨려서 정교한 칼질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우야, 내 떨리는 손은 약점이 아니야. 그걸 너만의 특별한 개성으로 만들어보자. 제가 민우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저의 오른손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 후 민우는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이용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플레이팅을 만들어냈고 불규칙한 칼질로 독특한 식감을 표현해냈죠. 할아버지는 매일 밤 학생들의 레시피 노트를 검토하셨습니다. 이제는 실수를 찾아내기 위해서가 아닌 그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였죠. 정 선생, 보세요. 이 학생은 이혼한 부모님을 위한 요리를 만들었어요. 두 가지 다른 맛을 하나의 접시에서 조화롭게 풀어냈네요. 학생들의 요리에는 점점 더 깊은 이야기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요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위로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나누는 요리 교실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학생들이 자신의 요리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초등학교 때 전학 간 후 헤어진 친구를 생각하며 이 요리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먹었던 급식을 재해석해봤어요. 이건 제가 암 투병 중인 동생을 위해 만든 요리예요. 항암 치료로 입맛을 잃은 동생이 조금이라도 맛있게 먹었으면 해서. 할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아마도 준서를 떠올리셨겠죠.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닌 새로운 희망에 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오른손의 불편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선생님이 불편한 손으로 요리하시는 게 이상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요리를 통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걸요. 어느 날 한 학생이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요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요리를 통해 삶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요리는 완벽한 레시피가 아닌 진심에서 시작된단다. 그리고 그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닿게 되지. 우리 학교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강도진이 떠난 자리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더 풍성한 이야기들이 채워졌죠. 학교 간판도 바뀌었습니다. 미래요리 고등학교에서 마음요리 고등학교로 할아버지와 제가 함께 지은 이름입니다.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강도진의 표절 사건은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후 우리 학교가 보여준 변화는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국의 요리 학교들이 우리의 새로운 교육 방식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긴 요리라 정말 혁신적인 시도네요. 기술보다 마음을 먼저 가르치는 학교라니 놀랍습니다. 매주 여러 학교에서 견학을 오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리는 완벽한 기술이 아닌 진심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저 학생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법을 가르칠 뿐이죠. 실습실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스테인리스 기구들만 가득한 공간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사진과 이야기가 벽면을 채우고 있고 그들이 만든 레시피 북이 도서관처럼 꽂혀 있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마음을 나누는 요리교실이 정규 과정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참여하게 되었죠. 매주 금요일 저녁 학생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요리에 담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민우가 만든 요리를 맛본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셰프였습니다. 그는 민우의 독특한 플레이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불규칙성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잭슨 폴록의 그림처럼 예술적이네요. 민우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떨리는 손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이제는 그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이 되었죠. 얼마 전에는 할아버지의 제안으로 특별한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추억의 레시피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학생들이 가족의 추억이 담긴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주신 된장찌개의 맛이 잊히지 않아요. 그 맛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고 싶어요. 이혼하신 부모님이 함께 계실 때 즐겨 드시던 요리예요. 두 분의 추억이 담긴 이 맛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학생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졌고 그들의 요리에는 더욱 진한 감동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준서를 잃은 슬픔에만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십니다. 준서야,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완벽한 요리가 아닌 행복한 요리를 말이야.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아침 준서의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많이 성장했습니다. 더 이상 불완전한 오른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제가 학생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이야기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이제 우리 학교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첫 수업을 시작하기 전 모든 학생들이 주방에 모여 그날의 다짐을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는 맛있는 이야기를 요리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할아버지와 저는
텅 빈 실습실에 앉아 하루를 정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고 학생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정 선생,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요리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와 학생들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만드는 요리처럼 천천히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오늘도 우리 학교의 주방에서는 맛있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